안녕하세요. 예. 네. 제목, 한국 보수는 트럼프이기 대비하고 있나? 입니다. 네. 첫 번째, 이게 관련된 네. 주제이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시죠? 네. 네덜란드 가셨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국정원 팽개치고 매일 해외만 가냐, 해외 순방이 가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판이 타당하냐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제 금년 들어서 이렇게 네. 13번을 갔으니까 금년은 상당히 많이 가신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거지만 하여튼 엑스포에 올인하는 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유엔 총회라든지 나토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G7 정상회의 이런 것들은 다 가야 되는 거겠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왜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런데 이전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이제 임기 20개월 차인데 윤 대통령이 16번 갔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16번 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15번 갔으니까 네. 전혀 많이 간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간다고 네. 비난을 듣나. 이제 우선은 금년에 워낙 몰아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 잡아놨던 예산 249억을 다 쓰고 예비비 329억을 써서 그건 이제 570억 정도를 쓰신 네. 거죠. 예,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런 거 보면 한 50억 이상씩 드는 거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죠. 11월에 영국하고 프랑스 국빈 방문했는데 거기서 몇 시간만 날아가면 네덜란드인데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이렇게 가느냐 이제 이런 거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명분에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논란에 휩쓰이는 이유는 횟수는 아니라는 거죠. 과거 대통령들을 봤을 때는 전혀 많이 가는 거 아닌데 문제는 이제 내치에서 워낙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국정은 포기하고 해외만 다니냐, 외유만 다니냐 이런 이제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워낙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예, 그게 워낙 높으니까 항상 높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여당이 대거 혼란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중심을 못 잡고 있잖아요. 예. 오늘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뭔가는 흐름이 잡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혼란이 계속 방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총선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왜 또 가냐.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아주 참담할 정도의 엑스포 유치 실패가 또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수권에서는 이게 이제 자꾸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쌍특검법 이런 거는 그런 요소도 있죠.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했는데 그걸 자꾸 또 시비하는 거. 근데 최근의 논란은 이제 그런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요새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다 이제 이미 의견을 표명하고 나오는 이건데 명품백 받은 거. 동아일보에서 아주 신랄하게 노설 의원이 쓰셨지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아마 그쪽 방송 보신 분들이 여기 우리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받는 거에 동영상 같은 것들을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연히 한번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발언 같은 것도 완전히 친북 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재미 목사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믿고 만나줬는데 거기다 몰카를 가서 찍고 한 거니까 거의
그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죠. 예, 그 아주 잘못된 일이긴 한데 그분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해요. 네. 그런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잠시만요. 지금 여기 내부에서 잡음이 자꾸 들려요. 밖에 소음 같은데. 네. 예. 저기 그분한테 조금 있으면 내가 저기 대북 관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러고요. 본인이. 네. 예. 그다음에 뭐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주어로 말을 해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저기 이 보수 쪽에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됐긴 해서 그쪽에 약간 비유는 맞춰야 되지만 그러면서 우리 그쪽 아니야. 또 그쪽 이러죠. 아니라는 발언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받을 만한 발언들을 마구 해제끼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정신이 아닌 분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크는 상당히 크고 특검을 저거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하면 궁색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저 명품백 받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거는 뭐 수사된 건데 또 그런다 그러면서 방어의 논리가 있는데 요번 거는 뭐 네. 그거를 너무 크다는 거죠. 예, 네. 너무 커요. 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정말 그 동아일보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저기 그 레지던스에서 나와서 그 별거하라고 요구할 만큼의 큰 충격적인 일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빈 방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명분이 궁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언론에다 뿌린 게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동맹을 하러 간다. 그러면서 그 여태 대기업 총수들 끌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잖아요. 그 부산에 가서 그 먹방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 디스커스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기업 총수들하고 떡볶이 먹은 거요? 떡볶이 먹으러 간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지만 보수 대통령이지만 저는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엑스포는 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나서서 도와줘라.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업들한테 아니 그리고 그런 거 했다고. 그 K재단, 미르재단에다 돈 줬다고 그거 다 처벌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인데 그거 끌고 다니면서 뭐 또 실제 도와줄 수도 없는데 그 엑스포 유치에 다 동원한 것도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거 실패해가지고 부산 민심 잡아야 되는 정치적 행사에까지 그거 시장에 가서 끌고 들어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지금 모든 신문이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동맹 하러 간다고 그러고 또 일부 신문은 아예 또 무슨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글인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까 일본이 부러워한다 뭐 이런 기사까지 막 국뽕 네. 기사까지 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지금 조선일보도 그 양상훈 컬럼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몰래카메라 찍은 그 양반도 참 말하는 거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저거는 몰카 아니었다고 그러고 뭐 네. 그 함정 취재 아니었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던데 어쨌든 이 국법법 위반으로 친북 몇 번 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고 카톡에다가 접근했는데 대번 명품 선물 준다 그러니까 덥석덥석 만나주는 돈도 있으신 분이 많은 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김건희 여사는 정말 이제 우리 쪽에서 실드 쳐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손을 끊으라고 그러든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여당에서 그럴 만한 네. 용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게 뭐냐? 반도체 생태계가 이렇게 길어요.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네. 우선은 이제 그 제조 설비가 있거든요. 제조 설비의 강국이
미국, 네덜란드,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웨이퍼 기판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프린팅하려면 이 노광 장치인 저 회사로 하는데 저거를 얼마나 가늘게 세밀하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반도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0나노 하던 걸 8나노 그러다가 7나노, 3나노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나노수를 줄이려면 저 ASML의 노광 장치, 울트라 노광 장치죠. 극도의 노광 장치를 써야 되는 거고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도 있고 미국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선동 때문에 문제가 됐던 소부장, 예? 거기 화학약품 만드는 회사, 저것도 반도체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저기서도 여전히 미국은 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우 케미칼, 두퐁 이런 회사가 화학약품 많이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회사들이 우리가 소부장에서 쓰이는 화학약품 만드는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의 SK나 후성이라고 하는 회사도 들어가서 우리나라도 저기서 화학약품을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그거는 뭐냐면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하고 네. 그 공정에서 얼마나 불량률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EDA 소프트웨어 이쪽은 뭐 미국이 압도적인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호주 회사도 하나 있고요. 중국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칩을 만드는데 칩 만드는 회사는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특화된 인텔은 이제 컴퓨터용 CPU 주로 만들었고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간 CPU 칩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요새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미국 회사들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브로드컴이니 퀄컴이니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네. 디자인을 해서 설비는 파운더리 회사한테다 맡기죠.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 그런데 중국의 상하이 SMIC 저 회사가 있죠. 사실은 저 디자인 우리도 작은 회사들이 디자인하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네. 저 세미컨덕터 시스템 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에도 하웨이 자회사가 저걸 하고 있어서 최근에 하웨이 휴대폰에 미국 최신 반도체 못 줬는데 잘 만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칩 겉에는 플라스틱 새카만 거를 이렇게 마스킹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세계 시장에서 많이 잘 찾고 있는 회사가 US 암코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암코르가 사실은 한국계예요. 옛날 아남산업입니다. 아남산업이 한국에서 이 마스킹 같은 거 잘하던 네, 후공정 처리하던 회사였는데 장자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다 본사를 두고 만들어서 여전히 한국, 대만 이런 데 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암코르 저 암코르를 보면 사실은 와,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들의 재벌에 어쩌면 네.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업 못하게 하면 미래일 수 있는 사업 형태예요. 그래서 피닉스, 애리조나가 본사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서 제일 큰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중국, 싱가포르 회사들이 이 후공정 마스크를 하면 소비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잖아요. 그 노광 장비, ASML의 네덜란드를 가시면서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생산하는 것만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생산하는 것 때도 돈 많이 되는 거. 우리 지금 메모리칩 만들고 나머지는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인텔이나 네. 이런 데서. 그래서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저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 이 칩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전체의 96%를 미국 회사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분류도 US 아니면 포린 딱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저 웨이퍼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는 저 제조 공정 부가가치 낮은 거 일본이 가져갔다 한국에 온 거 저기만 그 밸류가 없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반도체 시장에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39%를 미국이 가져가고요. 네. 우리는 16% 정도 가져가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부가가치 높은 쪽에서 미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반도체 동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만든 말이 아니죠. 사실은 바이든이 칩4 그래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TSMC를 장악하게 되면 반도체, 최신 반도체의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디스럽트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난리가 나니 이 대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자. 즉 중국에 대한 대항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중국이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전략 무기에 중요하고 첨단 산업에 중요한 게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못 따라오게 막겠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 일본, 대만, 한국, 아시아 세 나라 해서 네 나라를 칩4 이거를 한 게 이제 소위 반도체 동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다 투자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TSMC가 애리조나에다 공장 짓는 식으로 하나는 미우선주의를 이 반도체 동맹으로 내걸면서 반도체 공장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에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 져라라고 하고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거고 건설 압력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미국에서 하면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똑같은 거에 비해서 그 품질도 지금 이 경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조 원가가 30%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 못 하겠는데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생산한 거를 중국에다 주지 말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두 회사 다 중국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SK 하이닉스는 거기서 생산이 안 되거나 중국에다 판매를 안 하면 그냥 SK 하이닉스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칩4가 한국한테는 아주 미국이 주도하니까 노라고도 못하고 적극 참여도 못하는 계륵가 같은 거예요. 아주 전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ASML이라고 하는 거는 울트라 노광 장비의 사실상 독점 회사예요. 저거는 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저걸 만드는 데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근데 저 부품은 어디서 많이 가져오냐면 영국이나 독일에서 많이 가져와요. 저걸 뭐 네덜란드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많이 하고 일본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주 첨단 장비고요. 대당 가격이 뭐 200억에서 300억 막 이렇게 하는 고가 장비거든요. 그 독점 업체긴 하지만 그러면 저 회사가 어느 회사한테 저걸 팔아먹어야 되겠어요? 저 장비를. 네덜란드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계니까 제조회사에다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ASML의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고 TSMC고 이런 거예요. 제조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 회사는 한국한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그렇죠. 고객이니까. 고객이니까 네.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네덜란드 가서 사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다 저 설비 주지 마라. 네. 그래서 저기 하웨이나 이런 데서 못 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저걸 못하게 하냐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노광 장비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너무 언더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반도체 동맹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위협 요인을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저 장비를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에다가 들여가지 말라. 네. 이렇게 하는 순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첨단 상품을 네. 제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뭘 네덜란드에 가서 칩 동맹을 해요? 그거는 고객사이니까 그냥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가서 하면 그쪽에서 왕대접하면서 대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반도체 동맹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그 공장에 저 ASML 기계를 받아야 되는데 뭐 TSMC에 먼저 우선 공급이 되고 하면은 1년에 몇 대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 대수가 밀리고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그 정말 헛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칩4가 왜 곤혹스러우냐면요. 이게 2020년에 중국이 반도체를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냐는 거거든요. 네. 전체 수입의 38%가 대만이고요. 22%가 한국제예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본이고 한국이고 대만이고 칩4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칩4를 져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중국하고 배제를 시켜놓으면 매출액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22%인데요.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반도체 메모리 수출의 48%의 수요지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에 그냥 매출액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다 금수 조치를 하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칩4 해가지고 중국은 안 되고 우리끼리 뭉쳐서 하자 여기에 동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다 아시아의 칩4 국가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미국이 이거 바이든이 말만 내세웠는데 잘 안 돌아간다는 기사들이거든요. 전부요. 네. 예. 저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이 저 아시아의 칩4 동맹들을 동아시아에 모빌라이즈 하는데 아주 스트러글링 했다. 여기 이 한국, 일본, 대만은 그거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쪽도 그 보시면 디플로매치가 뭐냐면 한국 같은 데서는 저 여기 일부 똑같아요. 왜 저 이게 페이퍼상으로만 정치적으로만 칩4 동맹이라고 그러지 실제는 가동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중에 여기서 중국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48%라는 거죠. 가장 큰 수출 네.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때리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나서 명백히 동조하고 나서 우리 국익은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 장비를 산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서 네. 한번 이거 보세요. 저 SML이 네. 공급이 부족을 해가지고 대만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팔 때 그거를 무슨 기준으로 줄까요? 만약에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장 우선되는 고객. 제일 비싸게 사겠다는 네. 데한테 주겠죠. 그죠? 네. 거기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네덜란드 수상이 개입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네네. 그죠? 예, 없어요. 네덜란드는 미국 설득해서 저 장비를 하웨이한테 팔고 싶어서 안 가리는 있는 나라예요. 네네. 저건 자기네 매출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가서 대통령이 개입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뽕 같은 얘기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미국 의회까지 우리한테 와서 압력을 하거든요. 칩4에 하라고. 네. 이거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거예요.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벌써 이게
이게 5월달, 금년 5월달 기사거든요. 예, 미국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칩 동맹 뭐 중국 때리기에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나 그 띵크탱크들이 동의하냐면 하나도 동의 안 하거든요. 카토 연구소가 이거 주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네. 국가가 왜 돈 제일 잘 버는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초우량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네. 엔비디아하고 무슨 반도체 회사 중에 인텔이고 뭐 IBM이고 돈 못 버는 애플이고 돈 못 버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떼돈 버는 회사들한테 무슨 보조금을 주냐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의 칩 생산 잘 되고 있고 이 산업에서 제일 큰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이상한 짓 하니까 회사들이 알아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뭘 또 보조금을 주냐. 네. 그리고 정부가 돈 주면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처럼 사이즈 큰데 보조금 때문에 막 용량 늘려놨다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결국 보조금은 무역 갈등을 유발한다고 실제 유발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도 보조금 경쟁 줘야 되고 중국도 주고 우리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의 반도체 부분에 부가가치 올라가고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R&D도 계속 되고 있고, 칩 생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화 되면서 일본도 참여하고 우리도 참여하고 대만도 참여하니까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네. 이거는 미국이 아주 잘하는 산업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값싸게 제조를 대만하고 한국 기업, 일본이 하던 걸 대만하고 한국 기업이 해주니까 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무역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건 미국에 대한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부가가치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을 이전한 거죠. 인텔이 메모리 만들다가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죠? 예, 엔비디아 같은 데는 GPU 중심으로 생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저대 이익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더 이익을 본다. 왜냐면 네. 많이 중국 거를 미국 거를 중국이 많이 사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기업들이야 가서 맨날 협박하는 거야. 보조금 안 주면 공장 못 세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호황인데 보조금을 투여하고 있고, 이렇게 막 돈도 많은데 이러는데, 이제 보조금 안 줘도 미국에 투자할 건데, 준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한다고 자꾸 엄살들 부린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미 다 이정학적 위험은 기업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이 반도체 부족 이거 옛날에 이거 문제가 됐을 때가 자동차 생산 안 되고 반도체 난리 났잖아요. 지금 다 해소됐잖아요. 그죠? 이게 2021년에 보고서인데 2022년 하반기면 다 해결되고 반도체 과잉된다 그래서 반도체 불황 왔어요. 그죠? 네. 근데 무슨 보조금을 줘서 하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줘봐야 그거 2022년 후에 삼성이 거의 완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일러 공장이. 네. 획기적으로 빨리 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아마 장점일 건데, 가동하기 때문에 그 2020년에 그 팬데믹 때 부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미래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기는 좋더라고 주장하는데 미래에 왜 모자르냐 하는 거고, 지금 주는 건 지금 테크놀로지에 대한 보조금인데, 미래는 3나노 이후에 미래 테크놀로지 따로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팬데믹 때 시장 수요 예측 실패로 나타난 부족을 무슨 이제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시장 실패는 또 다시 또 이렇게 그럼요. 해결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옛날에도 최첨단이 아니고 일반 반도체 보조금 주는 거라서 아무 소용도 없다는 네. 거고요. 이게 중국의 반도체들은요, 지금 SMC나 화웨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광 장비나 이런 것들의 국산화에 엄청 돈을 떨어붓고요. 이거 없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랬는데, 이거 없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부장 일본에 대해서 수출 안 돼, 일본 수입 못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그거에 생사가 달렸으니까 국산화 했잖아요. 네네. 중국은 미국이 자기네하고 헤게모니 전쟁이 있으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공급 안 될 거다 그러면 뭐예요? 수단 방법을 거리지 않고 R&D 하는 거죠. 네. 그 뭐 R&D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건데 미국 저기 그 과학하고 엔지니어 의 숫자가 중국이 미국의 5배도 더 많은데 네. 그걸 못 하겠어요, 그죠? 예, 빼돌려도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돼서 미국이 일본이 하고 한국이 막 생산을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하다가 그런데 지금은 수입이 훨씬 줄었거든요. 수입 부분이. 예,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시스템 칩은 자기네가 생산을 많이 해요. 애플이고 인텔이. 그러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이때 일본이 막 커지니까 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한다고 똑같은 막 보호무역주의를 때리고 그랬거든요. 80년대. 예. 근데 실패했어요. 일본이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그걸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저런 정책으로 성공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보 내세우는 기업 복지고 이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면서 반도체 동맹이라는 말은 이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하고 ASML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바이어하고 셀러의 관계예요. 우리나라 회사는 고객이에요, 고객. 네. 그 원래 갑이에요, 우리가. 근데 뭐, 독점 회사니까 TSMC 먼저 주면 어떡하냐.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수상하고 같이 앉았다고 그러면 돈 많이 주는 TSMC 안 주고 삼성이 이뻐서 주고 거기 네덜란드 기업이 한국 기업 같으니까 수상이 ASML도 한국 주라 그러면 한국 주게. 그리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 얘기를 많이 하신 것도 결국에는 네덜란드, 한국 이 국가 간 국가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거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 규제를 때리는 국가가 미국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미국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규제를 때리는 전 세계. 네. 네덜란드 가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네. 무슨 동맹을 맺는다. 반도체 동맹을 만든다. 교역은 국가 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계만 국가 간에 나는 거지 기업 간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이 저 노광 장비를 더 잘 개발했고 만약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ASML보다 더 좋은 노광 장비를 하면 그냥 도쿄 가서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건 기업 간 거래지 국가 간 거래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국가 간 동맹이 이거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친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국이 대형 고객인데 그것도 TSMC는 한 회사지만 우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두 회사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훨씬 중요한 고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고객이라서 우리를 위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해외 가면서 궁색하니까 자꾸 이 반도체 동맹을 거시고 막 그런 명분을 하고 언론들이 그냥 다 받아 적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에 현혹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트럼프 이제 얘기 나오네요. 네. 저는 문정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모임에 가고 그러던 문정부 치하에서 이충근 박사님하고 몇 번 행사에서도 같이 만나고 점잖고 훌륭하신 분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충근 박사가 미국의 정치 얘기, 특히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졌다는 식의 방송을 몇 번 하시고 마치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언제 되면 대법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충근 박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상실했어요. 저는 상실을 했고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의 진영 정치가 격화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남부 그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한 그 이반젤리칼 크리스천들 그 보수주의 기독교들을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굳이 진보주의자 아니라도 자유주의자 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 이충근 박사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지난번 떨어질 때 말고 그 전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자기가 맞췄다 뭐 이런 걸 되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분은 맨날 공화당 후보가 이긴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측 중에 맞춘 게 우연히 한번 맞추신 건데 그 지난번 재선 때도 이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재선을 걱정하는 분들께 그러고 이제 저 같은 분들 저 사람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닌데 네네네. 소위 보수권의 자유주의자들이 네. 트럼프 재선을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걱정하는 거에 네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윤 대통령 중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을 견고히 해놨는데 트럼프는 동맹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국회 연설할 때 네. 이제 미국이 지킨 나라고 뭐 이런 얘기 네네.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 외국에 가서 국회 연설할 땐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 하시죠, 그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바이패스하고 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하고 막 해가지고 네. 되는 것처럼 얘기했었죠. 주한미군 부담금 얘기하면서 우리가 완전 미국 등쳐먹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한미 FTA를 거의 미국 뜯어먹는 그 불평등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유리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고쳤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뭘 했냐면 철강 쿼타제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팔 수 있는 거에 4분의 1도 못 팔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말 한마디 했다고 그 말 딱 인용해가지고 저희가 같은 사람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돈만 아는 대통령이다, 장사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의 도덕성 이런 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보수권에 맨날 툭하면 배신자, 배신론 뭐 이런 얘기에도 동조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사실은 급여 하나도 안 받겠다고도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돈만 아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 돈만 알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동맹 관계로 보지 않고 국제 관계를 머천탈리즘으로 중상주의적으로 봐서 네가 나한테 뺏어가는 거냐, 뺏기는 거냐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네. 무슨 무슨 외교적이나 문명사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을 보는 게 그냥 미국 등에 업어서 프리라이딩 하는 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맨날 자기도 얘기하는 게 자기 협상 잘하는 사람이고 한국의 거짓말이었는데 이제 부담금이 1빌리언인데 6빌리언으로 6배 올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렇게 많이 안 올렸는데 네. 근데 자기가 10대 때 아버지 신부로 가서 아파트 세입자들한테 임대료 올려받는 것보다 더 쉬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세상 관점을 그런 딜의 관점에서 장사하듯이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하고 친하면서 친북 태도인데 친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네. 뭐 친북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스트롱맨들 좋아하는 시진핑 좋아하고 푸틴 좋아하고 김정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본인이 김정은이 부럽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자기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리고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네네. 자유무역주의자들 얘기가.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자세하게 팔로우업 하는지 몰라도 그 트럼프의 정책들, 일기에 나타났던 정책을 보면 내치는 세금 감면이고 규제 개혁이요. 이건 네.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네. 예,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주는. 근데 세 번째 작은 정부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역대 정부 중에서 그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높인 사람에 속하거든요. 네네. 예. 이때 퍼부어댔던 돈을 우리가 지금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냐면 1경원 정도의 국가 부채를 늘렸거든요. 네. 9 트릴리언 달러를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외교 정책에서는 반이민 정책이에요. 이것도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입장은 아니에요. 미국은 용광로고, 그죠? 네. 이민의 나라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미국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나라의 존망이 달린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공화당이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더 못 주겠다고 지금 하고, 여론도 트럼프가 앞장서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12일이니까 내일이죠. 이제 미국 날짜는 내일 미국에 황급히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니까 네. 의회가 만져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저거에 존명이 달렸어요, 지금. 근데 자기는 집권하면 한 달 내로 전쟁 종식시킬 거고 거기에 미국에 무슨 이해가 있냐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유럽에 대해서 나토 무시하고, 그죠?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경시 쭉 해왔어요. 이게 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말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관세 전쟁이고 보호무역주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세금을 관세를 네. 올렸거든요. 중국 거에 대해서 올렸어요. 트럼프 2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자료들은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이 2025년에, 2024년에 이제 집권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네.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가 이게 트럼프의 띵크탱크 조직이거든요. 여기에서 패스웨이 투 2050, 네. 2050년까지 미국이 어떤 길로 가야지 하는가 하고 트럼프 웹사이트에 아젠다 47 그래가지고 할 일 47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요 세 개를 보면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기하고 달리 지금은 아주 원안에 차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돼 있다 그래서 어설프게 섞어놨더니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완전히 충성할 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확 밀고 가겠다는 아주 결의에 차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경제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거든요. 로버트 하이저가 미국의 트럼프 밑에서 무역 대표부 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유무역은 없다는 거예요. 책이. 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언적이네요. 예,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더 이상 자유무역은 없다. 그래서 대중국 경제를 강화할 거고 WTO에서도 탈퇴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일본도 80년대에 때렸던 분이 이분이죠? 같은 분이죠? 제 기억에 갑자기 이분이 때 80년대 때 반도체 그거 할 때도 이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자유무역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커들을 또 하기 위해서는 중국 막아야 되고 네. 자유무역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맹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지금 보편적 자기는 관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거의 제로퍼였던 게 트럼프 때 3%로 올라갔거든요. 네. 대중국 관세를 때려가지고. 근데 이걸 10%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이제 현대자동차 같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다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만약에 한미 FTA를 폐기한다면 지금은 저 관세를 때려도 FTA 하면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기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미국이 10%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해요. 다른 나라도 다 10% 때리겠죠.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중국에다가 수입 관세 때린 게 중국 사람이 세금 낸 거고 미국은 안 낸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수입 관세를 누가 낸 거냐면 월마트 같은 데가 낸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 수입해 오니까 수입업자가 내잖아요. 미국 기업이 대부분 낸 거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농촌 보조금 줬기 때문에 중국이 지불했다. 이런 거짓말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래요. 바이든 정부처럼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중국을 돕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외국에서 세금을 걷어서 미국을 더 잘 살겠다. 수입 관세가 외국이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물건은 수입을 하는 업자가 내요. 네네. 우리는 손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서 덜 팔리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서 수입내는 거지 네. 관세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고 보시면 여기 자유무역 지역을 더 확대하려고 했던 민주당 오바마 바이든이 했던 CPTPP에서 트럼프가 위드드로 했죠. 예. 다 위드드로 했어요. 여기 IPEF도 인도 패시픽 이코노미 프리도 한다고 했는데 2017년에 위드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선전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우려되는 바가 뭐냐. 다 내 나라에서 물건 만들어서 내 나라에서 짓고 우리 그 노동자만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걸 이제 홈랜드 이코노믹스라고 하거든요. 네. 미국 우선주의죠. 메가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해서 트럼프가 주도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역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극도의 빈곤으로 사는 사람 계속 줄었고, 그 다음에 이 하위 10%하고 상위 10%, 그 밑에 50%하고 상위 10% 가지고 있는 부의 배수를 보면 사람들은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줄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재 하에서 사는 사람들도 줄었는데 지금 그게 자유무역에서 가져온 효과잖아요. 네. 이게 지금 리버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오고 있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불만 가진 사람이 많은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여기 팬데믹 와중에 공급망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고 이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제 글로벌리즘에 대한 피로도가 있고, 네. 그 다음 미국, 중국 갈등을 하니까 여기서 안보를 내세우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에너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 충격이 있고 뭐 이러면서 지금 힘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무역주의자로부터 안보 전문가들한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되면 트럼프가 와서 저 지금 약속하고 있던 걸 하고 나면 한국 경제는 뭘 의미하느냐. 국제 질서가 다자간 WTO가 붕괴되고 다 개별 협상이고 미국한테 가서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면 중국도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거고 유럽도 일방적인 취하면 그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아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트럼프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한국에 없어요. 네.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점령. 그래서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그러면 대한민국의 먹고 살 시장이 좁아지는 거죠. 네. 무역지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뭐예요? 안보적 이해하고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칩만 해도 반도체 수세 48%가 중국인데 중국을 포기하고 나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그냥 SK 하이닉스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삼성도 지금 시가총액 반으로 줄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중국 수출 못하게 한다고 막는 순간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연일 떨어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 과정은 이거 옮겨다니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네. 예, 지금도 우리 보세요, 지금. 그 요소수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장관들이 협의체 만들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요? 그죠? 근데 많은 것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 다시 제자리 잡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저게 올 거겠어요? 네. 그 다음에 각국이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 하고 나면 우린 자유무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저것 때부터 지금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지 않고 이런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네. 트럼프 위기가 얼마나 큰 위기가 올 건가를 잘 쓴 책이 이거예요, 이거.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이라고,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주 지금 80대 중반인 기자거든요. 이 마틴 올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은 비즈니스 저널리즘으로 평생 네. 기여를 제일 많이 했다 그래서 2019년에 제럴드 레오 라이프타임 어치먼트 어워드를 받은 네. 아주 평생 기자였던 분이거든요. 책도 여러 개 썼어요. 이거 글로벌 경제 벽, 파이낸셜 네. 타임즈니까. 아버지는 폴란드계고, 어머니는 네덜란드계 유태인 부모인데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네. 친가하고 외가가 같이 피난 오는 바람에 영국에서 만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서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유태인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시빌리제이션이 어떻게 잘못 가면 다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자를 하면서 자기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던 게 금융시장의 지혜,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금융위기 막 겪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격동의 시기를 체험하신 분이다 이거죠. 보면서 네, 삶으로 체험한 분이죠. 자기가 상당 부분에 이제 오버 옵티미즘이 위험하다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네. 믿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프레자일하냐, 얼마나 네. 유약한 거냐, 위기에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사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 소위 이 데모크래틱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누가 뭐래도 캐피탈리즘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무슨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굶으면 민주주의 할 수 없거든요. 강한 사람을 희구하게 되고 네. 안정을 희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시민의 의무, 개인적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진실의 최종적인 승리,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네. 우리가 이 소위 데모크래틱 캐피탈리즘의 사상인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 미국의 역할이 뭔가, 중국의 역할이 뭔가, 국제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생 똑같은 얘기를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 가치는 준저한데 저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이냐 아니냐는 거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양반이 대표적으로 이게 위기를 일으키는 현상 중에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틴 울프가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신문 컬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좌파의 극단적인 워키즘이 불러낸 괴물이 트럼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오면 성간 대결로 네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트럼프라고 하는 거는 좌파들의 지나친 네. 문화 전쟁이 가져온 괴물이다, 뭐 이렇게 네. 정의를 하는데, 지금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비민주적인 민주주의 또는 선동에 의한 권위주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옛날에는 공포로 독재를 했는데 요즘은 막 현혹시켜서 스핀 딕테이터십을 한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경제학자하고 미국의 네. 폴리티컬 사이언스인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트럼프하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의 부상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서구의 리더 두 나라에 대한 신뢰하고 서구 안의 단결을
지금 언더마이닝 하고 있다, 해치고 있다는 뼈 거예요. 아픈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이 러시안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위협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서 내부에서부터 지금 이런 선동적인 정치인 기반이 무너지는 거다라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음모론적이고 선동적으로 접근을 해서 법치하고 진실에 대한 우리의 서약,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라든지 국제적 약속의 신뢰성을 훼손해서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의 근본을 와해시킨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화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면 트럼프는 과거 정부에 미국 정부가 가입했던 거에 의해서 탈퇴하고 협약을 깨는 거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요. 내가 지금 파리 협약하고 이라크하고 핵 협상했던 거 철수하고 한국하고 FTA 맺었던 거 철수하고 나프타 협약 맺었던 거 다 새로 개정하고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옳은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 커미트먼트를 국가가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반일 선동하는 것들을 못마땅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일 국교 정상화했을 때 맺었던 조약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조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노골적인 폭정이 가능해서 이 양반이 걱정하는 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겪었던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자기 독재할 거라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나 첫날만 할 거야. 이런 얘기해가지고 지금 미국 난리거든요. 그래요. 첫날은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네. 다른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 못하죠. 이제 20세기에 영국, 프랑스에서 독일과 미국으로 힘이 이동을 했고, 최근에는 누가 뭐래도 중국으로 힘이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와중에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고,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잘못하는 와중에 지금 충돌이 있고, 그 와중에 서구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계몽주의 자체가 다 위기에 오고 있다. 네. 저게 월스트리트를 평생 본 80대 중반의 노 기자가 쓴 책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예, 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상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독재적 국가 자본주의 이기는 거는 트럼프처럼 팔 비틀어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구가 더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로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우월함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명분으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그냥 독재적이고 그냥 우리 시장 크니까 너 여기 못 팔아 뭐 이러면서 힘으로 부딪히면서 그 스트롱맨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면서 세계에 다자간 국제 질서를 지금 미국이 60년, 70년간 전후에 만들었던 다자간 국제 질서를 지금 다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국제 질서가 혼돈으로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이기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친구 박사는 대답을 할 의무가 있어요. 저렇게 트럼프파적으로 그냥 몇 년째 저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 한국 보수는 지금 과연 대비를 하고 있나, 할 수 있나에 대한 딱 한마디 답을 주신다면? 예, 이제 첫째는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그 트럼프 집권 가능성은 현재로는 50%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50%의 가능성을 보고 그때 어떻게 할 건지 인맥도 그 트럼프 쪽 인맥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미국한테만 붙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그렇잖아요. 동남아시아나. 그러니까 그들하고 연대해서 이 다자간 국제 질서를 그 미국하고 중국이 마구 흔드는 거에 힘의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한일 관계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죠? 예. 때로는 중국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트럼프 혼자 마구 휘젓고 미국의 최우선주의에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잘해줄 거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 하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으면 미군이 참전을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절대 참전 안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 한미동맹 이런 식의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유럽의 이해관계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유럽 서부 열강이 어느 나라가 그 러시아에 대해 대응하는데 거기에도 미국은 지금 군대를 보내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되게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뭐, 마틴 우르프의 책 소개를 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충분히 방송 하나가 또 할 것 같아요, 별개로.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가 가능한 대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